노상원 씨의 이름은 네. 어려서부터 주역이나 명리학 공부를 많이 했대요. 잘못 바꾼 것 같아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지만 막상 까놓고 보니 굉장히 비참해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직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통화를 했던 예비역 장성을 저희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실질적 사령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종의 발견, 저는 SBS 정경윤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저희 코너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자고 일어나면 매일 대한민국이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소식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사안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단독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SBS의 국방전문기자이자 외교안보 팀장 김태훈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방금 소개해 주셨듯이 저 SBS 국방전문기자 김태훈입니다. 어제부터 외교안보 팀장까지 겸직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취재가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예. 요즘 바쁘지 않으세요? 예,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원래 갑자기 바쁜 일이 터지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네. 핵실험을 하거나. 근데 그런 사건들은 연습이 돼 있어요. 여러 번 경험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살다 이런 경험은 처음 다들 했겠지만은 써본 적이 없는 기사를 막 쏟아내야 하니까 굉장히 힘들죠,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전에 계엄을 이미 준비를 했었다 이런 내용이었었잖아요. 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신원식 국방장관이 그날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까지 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취재가 됐느냐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하면 이건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거라서 좀 곤란하긴 한데 소스가 굉장히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스의 원천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일지처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영 사령관한테 계엄 관련 이야기를 사적인 자리에서 했다. 그런 말을 여인영 사령관이 종종 했었어요.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그런데 그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가 이제 그 메모에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최초가 작년 12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 물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도 나와 있었고, 다음에 조태용 국정원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등을 불러서 이제 만찬을 한 거죠. 만찬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계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게 처음이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게 처음이었고, 두 번째가 해가 바뀌어가지고 지난 3월에 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상조치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비상조치는 계엄이죠. 그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참석자들은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근데 여기에서 좀 재밌는 게 김용현 경호처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년 12월까지는 계엄에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았는데 여인영 사령관이 메모에 적은 거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맹신적으로 바뀌었다. 김용현 사령관. 그러니까 추정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최초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김용현 전 장관한테 넘어와가지고 설득이 됐고, 그리고 그 3월 한남동 관저 모임 끝나고 나서 그때는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맹신론자가 된 상태였고,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은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밤늦게 국방장관 공간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말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엄 하자 말자. 거기서 말싸움이 벌어질 때 신원식 장관은 이 정치적인 문제를 푸는데 계엄은 솔루션이 될 수 없다 라면서 반박을 했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이게 계엄이 불법적인 게 아니다.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 행사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놨는데 신원식 장관이 설득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8월 갑자기 신원식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가고 바뀌었죠. 그렇죠. 났죠.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오고 그 인사가 났을 때 다들
놀랐어요. 아주 많이 놀랐어요. 많았어요, 그때. 예. 네. 왜냐하면은 김용현 씨는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직위는 갈 수 없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야당은 특히 그랬고 왜냐하면 김용현 씨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그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입틀막 등등 야당한테 미운 털이 너무너무 많이 박혀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되면은 청문회에서 이게 몸성이 통과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김용현 씨한테는 있었어요. 네. 근데 감히 국방장관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죠. 네. 이제는 그게 수수께끼가 풀리죠. 그러니까 계엄을 하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고 그렇죠. 네. 김용현 경호처장도 계엄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동조를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계엄을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국방부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신원식 국방장관이 안 하겠다는 거야. 걸림돌이 됐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 그렇게 수수께끼가 또 하나 풀려가는 게 그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표현. 어저께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그때 한참 이 정치권에서 그런 의혹을 좀 많이 제기를 했었잖아요. 무인기 10월 달인가 북한 평양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많이 시끄러웠죠. 그때 10월 그즈음에 브리핑 때 물어봤죠. 조사했냐? 네. 조사 안 했대요. 그럼 조사 안 했으면은 조사할 필요가 없어서 조사를 안 한 거잖아요. 네.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건 우리 군이 무인기가 거기에서 또 평양에 뜬 무인기의 정체를 잘 알고 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그 북풍 이야기를 제가 브리핑 때 꺼냈었어요. 네. 10월 달에. 네. 혼 많이 났죠. 괜히 위험하게 북풍 이야기 꺼낸다고. 네. 근데 지금 와 보니까 북풍의 가능성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오늘은 뭐 안 하세요? 12월 10일 날 국회 여러 장군들 나와가지고 그 국회 국방위가 네, 질의하고 질의가 하면서 네. 계엄의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에 북한에 보냈던 무인기 넣었다가 증거인멸을 위해서 불을 낸 거 아니냐 네. 했을 때 드론 작전 사령관은 그런 거 아니다. 네. 드론이 없었다. 발사대 등 기자재가 조금 있었다. 그리고 그 불도 의도적인 방화가 아니라 어떤 뭐 실화 뭐 그런 걸로 나왔다라고 저기 다 일축을 했죠. 네. 여러 주장들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러 소식통들을 취재하기로는 거기에 뭐가 있긴 있었어요. 좀 의심살 만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오늘 8시 뉴스에 보도를 할 텐데 전단통에 한 표. 있었다. 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얘기 나왔으니까 그때 이제 인터뷰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그 노상원 사실 이분 제가 전 정보사령관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버거보살로도 유명하고. 노상원 전 사령관이 육사 41기예요. 네. 친한 41기 어른들이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한 건 아니고 뱀닭을 했대요. 뱀닭. 그러니까 닭을 키우는데 사료로 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2년 전에 만났던 그 장군 이야기로는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게 장사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노상원이. 그래서 이 뱀닭이 한 100마리 풀어서 키우면 한 50마리는 이게 효과가 있다. 50마리는 제대로 성장시켜서 큰 닭으로 만들어서 팠는데 그 한 마리 팔고 나면은 네. 거의 돈백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상원이 좋다고 그랬다 그러고 그 다음에 노상원이 한 사업이 뭐냐면 오리를 키웠어요. 네. 최근까지 오리를 키우다가 오리농장 하다가 뭔가 바빴는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잠시 맡기고 네. 이제 안산으로 올라왔다고 해요. 이 노상원 이분이 대전 분이거든요. 네. 하여튼 그쪽에서 농장을 좀 많이 그런 쪽으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종횡무진이에요. 점집도 하고. 경력이 다양하시네요. 점집 원래 이 노상원 씨의 이름은 네. 노용래예요. 노용래인데 어려서부터 주역이나 명리학 공부를 많이 했대요. 사관학교 졸업해서 이제 임관한 이후에도. 네. 그러면서 자기 사주팔자나 난 날짜 시 보고 자기 이름하고 안 맞으니까 네. 그 이름을 바꾼 거예요. 노상원으로. 네. 예. 잘못 바꾼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이분이 그렇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분이 계엄의 비선이라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출입 기자들이 이제 군을 취재하는데
군 취재 되게 어려워요. 네. 일단 전화도 안 받고 전화해서 기자다 그러면 전화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더 어려운 데가 방첩사예요. 네. 이게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저기가 굉장히 접근이 어려운데 정보사는 일단 취재를 포기해야 되는데요.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네. 방첩사는 저기 과천에 있단 말이에요. 경마장 옆에. 지나가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정보사는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마침 얼마 전에 정보사 관련 기사를 쓴 적이 있고 그때 정보사 소식통 한 분을 알게 됐죠. 네. 그 분이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판교에 집결했다. 뭐 2주 전, 한 2달 전부터 그 소집이 시작됐고 인원 선발이 시작됐다. 이 사람들은 상황관리 TF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엄이 2시간 만에 끝났지만 D+1, D+10, D+30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성공했다면은. 근데 그런 상황 관리를 할 수 있는 병력을 준비했다. 정보사에서. 근데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국회에서도 자꾸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분이 말한 게 맞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기사를 많이 썼는데 그때 그분이 노상원이 갑자기 등장했다는 거예요. 네. 나도 그분은 저한테 노상원이 누군지 당연히 아는 듯이 노상원이 등장했는데 이해를 할 수 없다. 왜 이 사람이 정보사에 와가지고 일을 했는지 전역한 지가 7년이 됐는데 그래서 전화번호 알면 좀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받았죠.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받아서 전화를 했는데 당연히 자기는 계엄하고 아무 관계 없다. 처음에는. 예, 라고 하는데 전화는 그래도 받으셨나요? 예, 근데 제가 좀 말려들었어요. 노상원이 보통 인물은 아니니까. 노상원이 저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SBS 뉴스에서 그 리포트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SBS 김태훈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SBS 김태훈입니다라고 훈에 이렇게 좀 방점을 찍어서 하나 봐요. 예, 예. 흉내를 내더라고. 그러면서 너 기사 열심히 잘 재밌게 보고 있다. 지금 우리 정경윤 기자가 부장으로 모시고 계신 우리 김수영 기자. 김수영 기자가 우리 팀장이었어요. 일요일까지. 김수영 기자가 자기 한번 다시 접촉해 보겠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달라 해서 줬더니 아시겠지만 우리 김수영 기자는 인터뷰의 달인입니다. 세계 유명한 그 정치인들, 뭐 학자들 김수영한테 걸리면은 다 털려요. 김수영이가 턴 거예요.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때. 그래서 먼저 제가 깔아줬고 우리 김수영 기자가 그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드러냈는데 더 재밌던 거는 그 계엄이 벌어졌던 4일 1시 반에 그리고 2시간 후인 4일 03시 30분에 김용현과 노상원이 통화를 한 사실을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그 3시 반 통화 때는 노상원이 김용현한테 이제 그래도 살아날 길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 말 같은 경우에는 그 야당이 주장하는 2차 계엄 그려지죠 이제. 네. 근데 저는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이 민간인이 이 롯데리아 회동을 2번이나 하면서 군을 움직이고 계엄의 총지휘자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여전히 그거는 진짜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계엄에 동의해서 준비를 했고 그러면은 사전에 준비가 좀 됐겠죠. 그 여인영 사령관도 동의를 해가지고 같이 준비를 했거나 정규군을 제대로 장악해서 동원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많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에 들어갔던 707 특전사 그 병력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707이나 특전사, 707은 정말 무서운 부대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 그 민간 비선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기사를 썼지만은 김용현 장관이 합참 지통실에서 쌍폰을 들었어요. 쌍권총이 아니라 쌍폰을 들어가지고 하나로는 지시받고 하나로는 지시하고 이 쌍폰을 들고 지휘를 했다고 해요. 그것도 원래 전쟁 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통신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 거예요. 무전기를 사용해야죠. 좀 웃겼어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작전을 지시하는데 기지국 거쳐가지고 절로 간다? 그러면 그건 작전이 안 돼요. 그렇죠. 저기 기지국 없이 그냥
나가 있는 부대와 지휘관 간에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무선 통신망, 그것도 적으로부터 째밍이 들어올 수 없는 무선 통신망, 그걸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지국 거쳐가지고 쌍폰 들고 지휘한다? 코미디죠. 모든 게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계엄이라는 거죠. 준비 안 된 계엄인데 이걸 밀어붙인 윤석열, 이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추종한 김용현은 큰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미얀마 수준으로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앞으로가 걱정. 그러니까 우리의 국격이 많이 떨어져 버렸고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저는 뭐 국방 기자니까 다른 쪽까지는 모르겠는데 방산업체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거 우리가 미국에서 무기를 살 때 우리가 미국에서 무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서 무기를 많이 사잖아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미국 의회가 승인해 줄 때 그 나라들을 클래스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클래스냐? 나토, 일본, 이스라엘, 사우스 코리아. 굉장히 높은 신뢰도의 군에 있어요. 이런 게 지금 자칫하면 내려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론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이 만든 시대의 사건이긴 하지만 빨리 정리하고 빨리 회복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뭐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단독 보도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성관이 기사였어요. 네.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려고 성관이로 갔다. 다들 계엄이 터진 날 국회를 봤는데 성관이를 갔다. 이 내용은 어떻게 취재를 하신 거죠? 5일 날 잠깐 기회의 창이 열렸어요. 무슨 말이냐? 김용현 전 장관이 기자들이 문자로 텔레그램으로 질문하면 대답을 했어요. 맞아요. 한 몇 시간. 특이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심정이 어떠냐 하면 뭐라고 대답이 와. 그 대답이 너무 뻔뻔하고 웃긴 거야. 그걸로만 집중이 돼가지고 기사를 막 썼죠. 여러 기자들이. 그리고 다음에 질문도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러면 또 똑같은 대답을 해요.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질문을 한 게 성관이 왜 갔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성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딱 그걸 나한테 던졌어요. 손이 바로 떨리죠. 깜짝 놀랐죠. 선거 부정선거 그 망상 그 정말 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렇죠. 근거 없는 주장들 그걸 때문에 갔다는 거라서 깜짝 놀랐고 다음에 야 이것까지 질문해서 대답했으면 이것도 대답하겠지 해가지고 한 게 국회에 계엄군 보낸 게 그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한 거냐 거기에 대한 김용현 전 장관의 텔레그램 대답은 넵이었어요. 넵. 근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 내용과 완전히 배치가 되는 내용인데. 내란 지금 그 혐의가 걸려 있는 내란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 예.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주길래, 이걸 어떻게 나중에 딴소리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후배 불러가지고 내 핸드폰을 찍어라. 해서 캡처를 뜨지 않고 찍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도 찍어라 하고 저 국방부에 우리 카메라 기자 선배가 한 명 나가 계신데 그 선배도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일단 찍으셔 이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를 남겨둬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끔 보면은 이게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은 내가 캡처하면 상대한테 캡처됐다고 신호가 가요. 기분 나쁠까봐 마지막에 캡처했어요. 기분 나쁠까봐. 다 한 다음에 캡처를 했는데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이 탈퇴를 했죠. 지금도 제 핸드폰에 있어요. 탈퇴한 계정 해가지고 그 대화는 그대로 있는데 그게 참 큰 뉴스였고 뭐 국회로 하여금 그거 경찰로 하여금 수사의 방향 그리고 정치의 방향을 제시한 거였긴 한데 큰 뉴스였는데 그 텔레그램 핸드폰 한 페이지에 불과한 아주 간단한 취재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지만 막상 까놓고 보니 굉장히 엉성했던 지금 이런 소식들을 군 내부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비참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우리 인터넷 취재 파일로 쓰기로 했는데 항명한 군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12.12 때는 항명한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살되기도 했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항명을 하고 대신 그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 군인들은 희망을 받죠. 그래도 우리 군은 그 백성들한테 함부로 총을 휘두르는 군은 아니다. 그런 불의한 일이 벌어졌을 때 몸으로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은 항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후배들은 12.3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 중에 항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네? 이거 뭐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빨리 복구를 해야 돼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쪽이 더 많은 일이 생기고 있고 국회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 사실 저는 외교안보 팀인데 외교안보 국방 담당하는 기자는 조금 일이 이제 슬슬 덜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잡히는 거 있으면 또 열심히 취재해서 또 특종 나오면 여기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